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라 경제를 뒤흔드는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거고 예측됐던 일이지만 10년 만에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증시나 환율,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지만 외화 흐름이나 투자 상황의 변화, 또 수출 관련 상황들은 긴박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걱정해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0.25%의 금리가 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올랐던 금리가 태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금리를 합친 시중금리, 미국금리의 변화에 먼저 발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미 6%대 금리, 7%대 금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예금금리는 안 오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총량도 크고요. 여러 가지 가계부채 걱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개인들 고민 많을 텐데요. 개인 소비자 차원에서 고금리 어떻게 대비할지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는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 뉴스에서 빨리빨리 지나가면 그 배경과 흐름, 작동 원리 잘 모르는데요. 오늘 뉴스 경제 수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은 금리를 낮췄고요. 제로금리 시대도 있었습니다. 점점 금리가 올라갔는데 미국 금리 드디어 한국의 기준금리를 앞섰습니다. 10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0.25%포인트 인상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시장 어떻게 될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한국은행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측됐던 바다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은 특히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외환시장, 또 대출금리 상승, 또 여러 가지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은 예고한 대로 올렸다. 지금 한은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이런 평가입니다. 미국 금리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은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3월 FOMC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그 FOMC 성명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1월에 비해서 경제 성장세에 대한 평가는 견고한 속도와 완만한 속도로 다소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기존의 2.5%에서 2.7%로 상향 조정을 했고, 네. 여기에서 아마 그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3월 금리 인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그 점도표가 있는데요. 네네. 이거 점도표를 보면은 연내 이제 3회 인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점도표에 이제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향후 중간값이 이제 상향 조정되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이 이제 더욱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2019년이나 2020년의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 경제 속도가 올해 상당히 좋게 되면은 올해도 4회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도 올해 4회 인상 확률 자체도 지난 1월 말에 20.6%였는데 최근에 이제 3월 20일 현재 26.9%로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올해 인상에 대한 이제 4회 인상 가능성도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또 만장일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는데 지금 4차례 인상론까지 나온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당장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역전돼도 상관없다. 과거 역전됐을 때도 여파가 크지 않았다. 이런 해석까지도 많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3월달 금리 인상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여전 향상도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뭐 선반영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제한적으로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시장의 시장은 역시 좀 여러 가지 준비되고 또 확실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하게 이제 자본들이 움직이면서 투자도 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환율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달러의 이자가 더 높아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 셈인데, 그럴 경우에는 외화의 흐름은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들 지적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그 앞에서 이제 여전 현상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이제 네네.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제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당장 네. 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 그 현상들을 봤을 때, 네네. 물론 그때도 당시에도 이제 자금 유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 역전 현상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 대한 그 경제 펀드멘탈이나 이벤트 등이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유출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역전 현상 자체가 과거의 어떤 금융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커지면서 미국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이제 발생하는 금리 역전 현상보다는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 자체가 예상을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했을 가정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미국 경제 성장 루트와 그다음에 향후 FOMC 회의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괜찮다가 아니라 이 FOMC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예상됐던 대로 위원님, 만약에 미국이 4번 인상을 하게 되고 한국은행이 한 번 올리면 0.75%포인트까지 커질 수 있다. 차이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0.75%포인트나 커진다라고 한다면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일단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된 만큼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볼 텐데요. 뭐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본다면은 물론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지만 결국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에 네.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그렇죠. 고민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경제 전망을 통해서 국내 네. 경제 여건이나 이런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런 향후에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된다든가, 그다음에 장기화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아마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한국은행은 그러면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지만, 좀 한국은행의 고민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물가에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들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좋게 전망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고용 상황도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금리 차가 좀 심해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느니 풀어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어차피 이제 미국이 이제 3회든 4회든 일단 금리 인상 여건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네. 적어도 국내 경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판단과 그다음에 그 가계부채 관리 능력 등을 좀 판단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한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준금리는 그대로고 미국 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뭐 은행들은 원가는 싸고 마진은 많이 남기고 소비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실물 경제나 이런 현실적인 한국 그 시중 금융은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
이제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이제 기업이나 가계 쪽으로 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이런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가게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에 어떤 그 불확실성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과정을 맞습니다. 좀 거쳐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가 또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그런 소비자 개개인이 고금리에 좀 대처하는 방법, 이 꿀팁 이런 것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97년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국민들께 있기 때문인데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막아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 보유액을 보시면 이제 과거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단기 외채 비중을 보면은 그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로 인해서 어떤 그 한국의 외환 건전성 상태가 좀 양호해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향후 뭐 어떤 뭐 금리 역전이 확대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될 경우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 금융에 직접적인, 이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사실은 뭐 지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기 상황이 조금 안정화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점 고려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금융생활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뉴스 듣다가 떠오르시는 생각들, 또 금리, 이자 오른다고 또 어떡하냐 이런 고민거리들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목소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기준금리 역전입니다. 기준금리는 많이 말씀드렸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국의 기준금리, 즉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기준금리 역전은 다 타국과 비교했을 때,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의 금리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즉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원화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가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역전됐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이 기준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단기간 영향을 미쳤지만 외화가 빠져나가거나 큰 우려는 없었다라는 경험이 있고요. 지금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역전됐죠. 이 정책금리는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가겠죠. 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나 여러 가지 충격은 적다라고 했지만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 혹은 한국의 원화 가치로 환산되는 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자가 좋은 달러로 환산되는 것들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GM 사태라든지 수출 문제 때문에도 좀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대비하면 충격은 적게 마련입니다. 잘 대비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은 이 금리 역전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주시고요. 또 시중금리 인상으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방법들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어떤 거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경제 뉴스, 이 시각 뉴스에도 역시 금리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뉴스인데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이 금리 올렸습니다. 뉴스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0.25%포인트 올려서 1.5에서 1.75% 범위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1.5%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 금리가 역전된 게 지난 2007년 8월 이후 무려 10년 7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투자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환율도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뭐 정부나 하는 이런데 이제 아침에 긴급 회의 이런 것들 열고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 크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사실 한미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 보면 급격한 자금 이탈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은 원래 예상이 됐던 거긴 한데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바로 이 점도표입니다. 네네. 이 점도표라는 게 이제 미국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모아서 점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네. 이 점도표상 올해 3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유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주열 한 총재도 이제 연준의 FOMC 결과가 예상에는 부합하지만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미 금리가 일단 역전이 됐고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한은의 고민도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파적이다. 더욱더 좀 엄격하게 돈을 조게 되면요.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요. 특히 국내 대출금리도 이 미국 금리 영향을 먼저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출금리 많이 올라가겠죠? 네, 사실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시금리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미 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정평균 금리 이걸 보면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이제 3%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올랐는데요. 네. 이게 올해 1월 3.47%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에 이제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게 작년 11월. 그때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린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미 이제 시중금리는 그 전부터 미국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 상단이 5%를 넘는 것도 있는데, 네. 거기다 이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도 상단이 한 4%대 중반입니다. 이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이제 조만간 6%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원 넘어선 상황이고 또 이 중에서 70%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거든요.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가 따라 오르니까 한계 차주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걱정거리들도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좀 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재건축 단지들 한번 조사해 봤더니 건설업체들이 무상으로 해준다는 비용 슬쩍 공사비에 넣어서 다 챙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속이 다르네요. 네, 재건축 아파트 사실 작년 말 집값 상승 주도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거 피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에 속도 내면서 시공사 서둘러 선정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 건설사들도 재건축 단지 수주 엄청난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국토부가 작년 말에 이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일제히 해봤는데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건설사들이 수주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다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이라던가, 세대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그리고 현관에 스마트 도어록을 단다거나, 무인 택배 시설 같은 거, 이런 게 보통 이제 추가 비용을 내고 원하는 세대에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네. 이거를 다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보니까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를 한 건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작년에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 정말 치열했었는데 그렇죠. 이 사업을 따낸 곳이 이제 현대건설이었거든요. 그때 5,026억 원 정도의 무상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를 이제 모두 총 공사비 2조 6천여 원에 중복해서 포함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건설사 말고 조합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이런저런 적발을 해냈는데요. 정당한 절차들을 하지 않은 조합 임원들 상당히 좀 많았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5개 조합 중에 3개 조합이 이를 안 지켰고 또 조합 임원이라든가 총회 미참석자한테
수당이나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엄청난 초과이익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재건축 단지 정말 이렇게 또 편법이 많다라는 것들 많은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얘기가 노령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유소년 인구를 추월했다. 이거는 좀 걱정할 뉴스 같은데요.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데 어떤 정책도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이죠. 네. 오늘 통계청이 2017년 한국의 사회 지표라는 자료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상과 경제, 사회 이런 변화들을 한눈에 숫자로 보여줍니다. 네. 이걸 보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천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했는데요. 네. 반면에 0세부터 14세까지를 말하는 유소년 인구는 675만 1000명, 13.1%였습니다. 이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15세부터 64세, 요 나이가 생산 가능 인구로 그렇죠. 보는데 2016년에 73.4%를 정점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요새 워낙 의료기술 좋아지고 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100세 시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구조가 윗부분이 굉장히 불록한 항아리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 2014년에는 40세 넘었고 지난해는 42세로 높아졌는데요. 네네. 이게 2033년에는 50세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체 여성 중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여기는 비중은 46.7%였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8%였으니까요.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절반 이상이 결혼에 크게 관심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태어나는 아이 수는 적고 또 삶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분들은 많고 이런 부분이 경제에는 또 부담이라는 점은 고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6.7년 걸리고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8천. 이것도 같은 자료인가요? 네, 같은 통계 자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대략 26%가량이 금융자산이었고 나머지 74% 정도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었는데요. 네. 같은 시기에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 원. 이거 역시 전년보다 4.5%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출받아서 집 샀는데 집가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부채와 자산이 좀 같이 늘어나는 형상인 건데요. 네네. 또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6.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2년 전에는 6.9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4개월 정도 단축이 된 겁니다. 네. 주택 마련 기간 3년 미만이 43% 가장 많았고 5년에서 10년이 20% 정도였는데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집을 좀 빨리 마련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가거주가 57% 가장 많았고요. 월세가 24%, 전세가 26%였습니다. 예. 자, 이게 통계 자료니까요. 전체적인 통계의 평균일 겁니다. 또 계층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준비했는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예상됐던 거긴 하지만 지금 미 연준 의장도 제닛 옐런에서 제롬 파월로 바뀌어서 이번에 사실 이 FOMC가 파월의 데뷔 무대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월이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라서 이제 이전 연준 의장들과는 좀 다르게 경제 이론 틀에서 좀 자유롭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이 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우리 경제 금융 상황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미치는 여파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경제 흐름, 또 외화, 외국인 투자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자 오르면 또 나는 어떡하나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 횟수, 속도 좀 앞당기고 있고요. 한국은행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쥐고 있어도 어차피 미국 금리 때문에 시중금리, 즉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계속 이자가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부담 줄여볼 수 있을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남입니다. 네. 이거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벌써 시중 금리가 6%다. 뭐 이제 7%도 곧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좀 인식이 안 됩니다. 이 정도 금리 부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중 금리가 이 대출자에게는 지금 가파르게 오른다고 지금 체감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대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 2016년 9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한 1년 반 전부터 국내 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12월에 미국 금리가 실제적으로 인상되면서 모든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그런 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지난 뭐 한 2년 정도 3년은 좀 못 됐는데요. 네. 2015년 2분기에 가계 대출 중에 6%에서 7% 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0.3%였는데요. 네. 지난 그 2017년 4분기, 네. 지난 분기 때는 0.9%로 3배가 넘었고요. 네. 아마도 올해는 1% 이상,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2명은 이제는 6, 7%는 지금 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네. 최근에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돈도 사실은 사고 파는 겁니다. 제가 없는 돈을 사서 이자를 비용으로 내는 셈이고 뭐 물건 팔듯이 그렇게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좀 의아하는 일반 청취자분들은 아니 무슨 뭐 달러를 빌려다가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미국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냐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은행은 오히려 좀 돈을 버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또 경제학자들도 하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 동안에는 국내외 금리가 오르든 간에요. 대출 금리를 먼저 올리고 예금 금리를 늦게 올리는 등의 어떤 시차를 적용하거든요. 네. 대개 이게 이제 큰 시차적인 것은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적용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간과 또 이후에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을 좀 더 높여가지고 조달 원가 상승보다는 더 높은 가상금리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 추이를 봐도 나타나는데요. 2016년도 3분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때 예대 마진은 1.54%였는데 네네. 작년 4분기에는 1.64%로 0.08% 올랐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어떤 그 기반에 근거해서 은행들은 작년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이자 수익을 3조 원 정도 증가시켰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은행들이 작년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던 것이죠. 예. 사실 이 금리 부담 은행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은행도 네. 비용이 드는 부분은 인정해야겠지만 좀 네. 실질적으로 너무 이 체감되는 부분에서 소비자 부담만 느껴진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어쨌든 그래서 은행이 소비자분들 부담되니까 저희가 낮출게요. 이럴 거는 아직 예상해 볼 수 없을 것 같고 네. 소비자들이 스스로 좀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당장 좀 주택담보대출 갖고 있는 분들이나 대출 많이 받아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좀 적은 분들은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 일단 신용관리부터 좀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신용 등급의 하락은 바로 받고 있는 그 대출율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대출 이자 구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과 함께요. 네. 본인의 어떤 신용 등급의 하락은 네. 더 높은 대출 금리를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들은 늘 시장 금리가 인상됐다. 당신의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네. 당신의 담보 제공한 것이 가치가 하락했다. 네네. 또 은행의 기여도가 하락했다. 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출을 높이는 이유로 네.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만 있으면 있을수록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좀 신용 등급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검색만 해보시면 쉽게 본인의 신용 등급 확인할 수 있고요. 연체라든지 불필요한 이 신용 등급 하락될 만한 요인들 절대 만들지 않으셔야 된다. 이 중요한 얘기 해드렸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700만 명인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막 급하면 급한 대로 뭐 카드 현금 서비스도 쓰고 막 긴급하게 캐피탈도 땡겨 쓰시고 이러시는데 좀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데 고금리를 쓰시니까 이런 분들은 더 걱정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신속성 그런 장점이 있는 뭐 카드 현금 서비스라든지 대부 업체의 금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금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신용평가의 하락을 유발해서 기존 은행의 대출 연기를 어렵게 하거나요. 네네. 또한 상환 요구를 받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요. 자금 융통 시 어떤 현금 서비스라든지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네. 최대한 늦추고요. 보다 이제 서민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네. 금리 혜택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본인의 어떤 그러한 그 지혜를 네네. 발휘하는 거 이런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다 엮여 있군요. 이 신용등급 네. 사실 대부업 쓰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층 가계부채 얘기할 때도 지적해 드렸는데 네. 이런 분들까지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그냥 쓰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계약 대출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한 금액 자기가 쌓아둔 금액 내에서 빌릴 수 있고 뭐 신용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는 그 예금 담보 대출처럼 사실은 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줄 돈을 거기에서 이제 대출해 주는 거니까 네. 은행으로 보면 예금 담보 대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용 등급 연체를 해도 또 신용 등급 하락을 요인시키는 그러한 요소에 좀 적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네. 언제든지 갚아도 네네. 그에 대한 어떤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금 담보 대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먼저 1차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네네.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금 담보 대출 내가 넣어둔 돈을 담보로 받는 거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혹시 그렇습니다. 보험금 뭐 이렇게 많이 쌓아두신 분들은 좀 급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끝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런 얘기 금리 상승 시기에 많이 얘기합니다. 네. 이게 무조건 고정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변동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구분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장기 대출을 현재 받고 있거나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장기 대출을 받은 것이 3년이 지났다면 네. 상환 수수료의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전환 시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자기의 기준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앞으로 내년까지 미국의 금리가 지금보다는 계속 오르죠. 5번, 6번 정도 1.25% 정도 이상은 인상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예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이 1% 이상이 되면 네.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도 또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자신의 어떤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보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 1%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고정금리로 했다가 네. 또 향후 3년 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상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금리 상승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금리를 선택할 때는 신규 취급의 기준 금리보다는 네. 서서히 금리가 인상 반영되는 잔액 기준의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출 받으러 가신 분들 뭐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뭐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신규 취급액보다는 잔액 기준으로 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유불리를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냐 단기냐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개인의 금융생활을 잘 정리하시길 저희도 응원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예, 뜬금없이 블록체인 얘기로 먼저 이야기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 경제 수업. 이게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모든 걸 결정하고 거기에 세팅된 거에 따라서 경제가 출렁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 분산 원장 개념을 만든 블록체인. 예, 지금은 또 블록체인 자체도 문제가 많다라는 시각에서 좀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 아직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왜 금리 올렸느냐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파는 또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올리는지 문제가 있는지 오늘도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 경제 수업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났습니다. 네. 뭐 그분들 마음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은 나오고 있지만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좀 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진작부터 이제 예견이 됐었는데요. 네. 올해 그 미국의 예상 성장률이 한 2.5%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예상 실업률인데 네. 이 실업률도 지금 한 4% 정도 내지는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요. 예, 완전 고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지난 9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실업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뭐냐면 물가가 오르지 않고 건강한 실업률. 네.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 한 6%라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는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4%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는 네. 임금이 이제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가 안정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게끔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게 임금도 오르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물가가 오르도록 내버려 두면 또 경제에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나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다.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 또 세계 경제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역전에 대한 고려. 앞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걱정할 일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걱정한 일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다소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 정부 내에서도 그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거는 두 번밖에 없었어요. 네. 예, 한 번은 2000년도 전후에서 그 미국의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네. 하는 게 있었을 때 이제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미국이 올렸었고 또 한 번은 부동산 버블 2007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좀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오니까 이제 좀 약간 당황스럽죠, 저희로서는. 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은 한국이 계속 그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2.5% 성장인데 한국도 지금 뭐 잘 보면 2.78%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성장률 차이가 지금 없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기준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상황,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맞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시장의 변동성만 높이고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경제 흐름의 큰 변화를 우리가 보고, 이제는 뭐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금리가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뉴노멀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항상 경제의 새로운 어떤 보편적 기준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도 뭔가 변화가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자산 시장은 좀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저쪽 돈이 이자가 더 높은데 여기에 자산이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주식하고 채권인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도 그래서 영향을 받을 거라서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펠스타인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네. 그때도 지금 그분 말씀이 미국의 자산 시장이 한 70% 정도 버블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자산, 주식하고 채권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이로 인해서 단기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불과 며칠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도 약간은 예견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어쩌면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거기에 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환율도 관심이 많습니다. 수출 기업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자분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원칙적으로 좀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다른 요인들을 다 무시했을 때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난다고 하더라도 0.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자율의 상승이 환율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도 채권하고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가지고 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 원화 환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추가적인 채권하고 주식의 매각을 초래하고 이게 약간의 계속 스파이럴 이펙트를 가져와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번 올린 거 가지고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그렇게 많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지금 한전 고시 환율 미국 달러가 1,072원으로 돼 있는데요. 큰 변동이 없는 또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좀 숙제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죠. 우리나라 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사정도 보면 최저임금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실업률이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 실업률이 한 3% 중반인데요. 네네. 이 수준에 그냥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올리면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번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부로서는 재정을 통해서 이제 위축되는 경기를 좀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예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금리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도 늘 그 자리를 지킨 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